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선거 잘 하셨나요? 선거가 끝났죠. 이제 대한민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쯤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내일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기름이 오르니 콩값이 오르니 난립니다. 전쟁도 났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쩌다 저쩌다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오긴 좀 어렵고 행보를 하면서 추세를 좀 안정시킬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반등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선, 지지선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려 없이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진짜 위기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죠. 자, 외신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외신은 어떨까요? 지금 나스닥 다우존스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 반등하고 있냐를 보면 월스트리트 리바운드 온 뱅크, 테크 부스트라고 하죠. 뱅크, 은행 관련주랑 테크주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 우크라이나 위기로 떨어졌었고 오일 프라이스도 살짝 떨어지고 있어서 10개 정도의 메이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부터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데드캣 바운스 중입니다. 이게 데드캣 바운스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찐반등이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US 오일 스탁파일, 자, 그 원유 재고량인데요. 떨어졌답니다. 지금 원유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사재기하는 주체도 있을 거고요. 지금 유가가 뭐 150불, 200불 간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뭐 여기서 유가가 150, 200불 간다고 투자하긴 좀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사실 뭐 50불, 60불, 40불 할 때 저희가 100불 간다고 할 땐 다 코웃음 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진짜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근데 전 원유에 투자하는 건 지금은 좀 도박에 가깝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150, 200불이 되면 그냥 인버스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EU 리더들이 모인답니다. 자, 조인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EU 주체들이 어떤 걸 공동 투자하냐라고 하면 인디펜던스, 에너지로부터 독립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유럽 지역입니다. 왜냐?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던 게 러시아거든요. 근데 지금 원유 수입 제재한다니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EU에서도 목소리가 안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하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사 이익을 누가 볼까요? 예, 중동 지역이겠죠. 예, 그럼 중동 지역의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보겠죠. 어떤 종목이죠?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겠죠. 유니크레딧, BNP 파리바가 리바운드하고 있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은행 관련주 리바운드랑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여집니다. 투 러시안스 리자인 뭐 사퇴했다네요. 어디서? 더치아크 보드의 관리자에서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Development of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위기니까 그 위기인 정세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임한다.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나가겠다라고 하네요. 이런 뉴스들이 현재 메인에 있습니다. 야, 이거 또 안 했다. 얘. 바보.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예. 항상 여기선 또 하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후 9시 신규 확진 30만 명대 전문가들 코로나19 유행 정점에 근접했다. 예, 정점이 30에서 35만 명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초.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첫 사태 때 확진자 100명 나왔다, 1000명 나왔다. 세상이 막 끝난다고 이랬는데요. 지금 30만 명입니다. 예, 이제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제 슬슬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보이죠. 사실 뭐 코로나는 안 걸리는 게 낫다라는 게 뭐 그렇겠죠. 감기도 안 걸리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그냥 좀 별 탈 없이 잘 낫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외출도 더 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계속 걸어 잠그는 그 정책이었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이렇게 30만, 40만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 코로나 유행의 정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전혀 주식 시장에는 연관이 없다.
한 달간 45% 급등했다. 알파벳 인 소식. 들썩이는 사이버 보안 업계라고 합니다. 보안 관련주를 제가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했죠.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보안 관련 사고가 터졌더라고요. 이제 보안 관련주가 또 한번 섹터에 몰이로 올 겁니다. 저도 보안 관련주 가지고 있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니켈이 111% 급등했다. 톤당 10만 달러 돌파 역대 최고라는데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태로 니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에 가격이 오른 데다가 자, 우려로 올랐습니다. 쇼스키즈라고 하면 그 공매도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켈이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누구냐? 특히 중국 건설은행의 자회사인 CCBI 글로벌 마켓은 마진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진콜이 반대 매매입니다. 그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띠르릉 돈 입금 안 하면 너 내가 그냥 다 갖다 팔 거임.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해를 못 하죠. 예. 왜냐면 요즘에는 그냥 문자나 그런 걸로 오잖아요. 그냥 여담으로 요즘 세대는 그 우리 휴대폰에 전화기 마크 있잖아요. 그거 이해 못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당연히 이해를 못 하는 게 자, 전화기 마크 이렇잖아요.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전화가 예전에 그 전화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 다이얼 있고 이거 알면 예, 여러분 나이가 짐작이 됩니다. 예. 르르릉 이렇게 울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농담입니다. 아무튼 예. 우리는 이런 전화를 알기 때문에 그 전화 마크라고 알고 있는데요. 걔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빗장이다. 자국 공급 우선이다. 예, 지금 곡물 가격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체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미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원유 가격이 더 오를 만한, 심지어로 더 오를 만한 예,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 현재 악재는 무엇인가 정확히 진단을 해보자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예, 일단 여기서 또 연계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요. 금리 인상 영향이 있죠. 지금 이 얘기는 또 쏙 들어갔죠. 근데 금리 인상 영향이 있습니다. 긴축이죠. 인플레이션 우려다. 이건 또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또 엮이죠. 아무튼 이 세 가지 이슈가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헝다 사태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예, 헝다 사태 그때 얼마나 크게 얘기했습니까? 중국 파산한다. 제2의 리먼 브로더스 사태다. 이런 얘기하면서 난리를 쳤는데요. 헝다의 헝자만 꺼내도 이런 철진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들도 좀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헝다 사태가 몇 년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 원유 제재에 국제유가 출렁인다. 뭐 한국 산업계가 씨름이다. 시름 앓다 뭐 죽을 것처럼 얘기 적어놨는데요. 그럴 리는 없고요. 이미 발생한 이슈입니다. 어쩔 수 없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어요. 예, 이미 발생했고 더 이상 악화될 우려도 없습니다. 낮다고 봐야죠. 뭐 갑자기 뭐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악재입니다. 뭐 이걸로 더 이상 꿈꿔먹지 못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제가 매핑한 거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테러가 나거나 이랬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사실 이런 차트는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뭐 나스닥, S&P 이런 데 갖다 대지 누가 코스피 이런 걸 갖다 대겠습니까? 누굽니까? 예, 접니다. 예. 일단 갖다 대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 핵실험하고 뭐 폭격을 하고 9.11 테러가 발생하고 출렁이는 건 있지만 추세는 계속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더 하락도 큰 거고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금융시장의 추세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추가적으로 바이더 인베이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침공에 살아. 침공이 발생하면 살아는 겁니다. 예, 여기 지금 전쟁이 발생했을 때가 바닥이고 계속 올랐다는 거죠. 전쟁이 발생했을 때가 바닥이다. 아프간 원은 좀 다른 얘기고요. 예, 이때는 그 금융위기가 있었죠. 예, 이라크워, 뭐, 크림 위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때가 바닥이었다. 그래서 침공이 발생하면 사면 이때까지 수익을 봤었다라는 경험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영향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죠. 그리고 긴축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긴축이에요. 예전에 양적 완화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때는 긴축이 아니었고 이제는 진짜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0만 원을 빌렸으면 금리가 1%면
1년에 10,000원의 이자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2%로 만들면 20,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럼 돈을 2배로 회수하잖아요, 은행이. 약간 그런 겁니다.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의 관계가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기준금리랑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금리가 올라도 주식시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주식시장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랑 주식시장은 관련이 없다. 예. 근데 금리를 정책적으로만 움직인다. 뭐 정말 정상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발전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닌 그냥 정책 당국자들이 무언가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다. 요런 거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활성화돼서 회복이 됐고 그거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지 금리 인상 자체가 주식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S공포 확산, 뭐 국내 증시 3일 연속 큰 폭 하락, 뭐 세상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고요. 원유, 콩, 니켈 등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계에 있죠. 종전 휴전 시에 원위치가 가능하겠죠. 예, 종전 휴전하면 지금 심리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떨어질 겁니다. 자, 원자재 다우존스 흐름을 보면 지금 여기서 빨간색이 원자재 가격입니다. 파란색이 다우존스예요. 언뜻 보면 둘이 역으로 움직이죠. 예, 근데 원자재가 오르던 떨어지던 주식시장 계속 상승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자, 원자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원자재가 오르기 전에 하락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 뒤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주식시장은 또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그냥 계속 횡보 추세고 싸지면 비싸지고 비싸지면 싸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그래서 둘이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기인가라고 하면 단기적인 악재로 예상합니다. 그럼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요 악재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닐 겁니다. 새로운 악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추가적인 현재 악재들의 진전이 없으면 지금이 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바닥 형성 못하고 떨어진다? 그럼 좀 더 기다렸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몰빵하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바닥권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들어왔습니다. 가상자산 세계에 들어왔죠. 그래서 뭐 고래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와 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커플링이 된다는 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커플이 그거잖아요. 둘이 손잡고 다니고.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상자산이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라고 코로나 때 약간 형성했잖아요.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어서 용을 썼습니다. 그 주체들이. 근데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 이후에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중심의 가상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예,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웬일로 금이 또 안전자산 역할을 했습니다. 달러랑.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떨어졌죠. 예, 그 말은 즉슨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반등세가 이루어지면 또 큰 폭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ETF가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 있으면 또 그게 보증이 돼서 이거 약간 투자해도 되겠는걸? 쟤들이 있으니까 망해도 쟤들도 망하는 거니까 쟤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고 있는 건 지수 ETF,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리오프닝주, 가상자산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락했을 때 또 어느 정도 매수를 해야겠죠. 예,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뛰어드는 것보다는 조금씩 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예, 정치 테마주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제 정치 테마주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난리를 칠 건데 이제는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정치 테마주가 대선 전에 오른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시즌이 끝났습니다. 시즌이 끝났는데도 막 이제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차트가 되게 예쁜데 이러면서 들어가시면 무조건 피 본다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강하게 뭐 해라 마라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요. 정치 테마주는 손대지 마세요 이제. 예,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당선된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서히 매집해야겠죠. 정책 관련주는 급등하지 않습니다. 최초 급등은 하겠죠. 왜?
이 정책주가 '앞으로 맛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큰 손들이 들어올 때 급등이 나오고 바로 급락합니다. 그때 들어가지 말고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릴 때 그때부터 매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거가 끝났고 하니까 자 제가 누구를 찍었냐 하면